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까지 북중러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김정은 위원장 기차 타고 가면은 20시간 넘게 걸린다면서요? 그럼 곧 출발하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기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단둥,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쏠려 있는데 거기를 지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추정컨대 오늘 늦은 오후나 저녁쯤에 기차로 간다면은 그 바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그 철교, 압록강 철교를 지나가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추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둥 지역의 그 주변의 호텔, 그 압록강 철교 가까운 그 호텔 지역이 5일까지 전부 다 현재로서는 예약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한번 그 철도 예약 사이트를 뒤져봤거든요. 근데 단둥에서 베이징 가는 열차편 예약 화면만 지금 1일 2일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열차 예약도 안 된다.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은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압록강 철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가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입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대사관 옥상에 황급빛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저게 뭔가요? 한창 세당장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인공기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형 원판 구조물이 새롭게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송전탑 그리고 수력 발전소 등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글귀까지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내부에는 한창 막바지로 여겨지는 공사소음까지 들리고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최고존엄 맞이의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세 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베이징 시내도 난리가 났겠어요? 우선 보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심 곳곳 20에서 30m마다 군인과 경찰들이 각각 정복, 사복 차림을 하고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공안 차량도 저렇게 곳곳에 배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열병식이 열리는 천안문 인근 도심에는 경비가 그야말로 물샐 틈 없다고 합니다. 천안문에는 금색, 녹색 의자가 귀빈용으로 벌써 배치가 돼 있고요. 지금 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있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경로 주변 호텔은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약을 시도하면 남은 방이 없다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심 상점도 문을 닫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를 하고요. 차량도 통행 금지고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쯤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한 내에서 방문했던 장소들이 좀 의미심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이제 지도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일 날 러시아의 파병군 위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사자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북한 인공기로 감싸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거든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90도로 인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그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있었고요. 이게 7일 전에 있었는데 한 번 더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1일 날 군수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두 가지 행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31일 날 미사일 공장 시찰하고 이제 오늘쯤 출발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일단 러시아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전사했다. 더 많은 보상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군수 공장을 시찰했다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과 군사 협력을 좀 더 강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 만나기 직전에 북한 파병의 희생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또 남은 아이들을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북한의 희생을 부각시켰습니다.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그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 저 애들을 맡겠습니다. 그런데 저 행사가 다가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북한군이 저렇게 전장에서 겪은 참혹한 영상까지 노골적으로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허재 변호사, 아니 손에 수류탄 같은 걸 쥐고 있는 장면까지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거요? 수류탄, 그렇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저걸 던지는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지금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예. 자폭해서 잡히기 전에 희생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린 앳된 얼굴들이거든요. 이 예.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투하하는 대신 저렇게 자폭하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영웅처럼 서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과 나이까지 다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뭐 전후에 시신을 구하던 중에서 포위당해서 부둥켜갖고 자폭했다. 수류탄 던졌지만 머리에 대고 다시 자폭했다. 12명이 자폭했다. 지금 자폭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 마치 전장에서 희생하는 영웅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반발을 무마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을 반복하고 있는 그 예전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그런 이 희생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대, 20대 어린 소년들이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폭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보란 듯이 또 북한 내부에 공개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예. 러시아를 향해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우리한테 뭘 줬어?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아니 저는 너무 이중적 아닙니까? 아까 그 유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네. 고개 숙이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이나 아니면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병사들은 저렇게 정말 그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예.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까? 그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으면서 너무 이중적 아닙니까?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실제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는 뭔가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희생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심지어는 스스로를 이남희 기자, 아니 인간 방패로 삼은 사례들까지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 한 명 한 명 어떤 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예. 저렇게 노란색 글씨로 적어서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20살 림홍남 같은 경우는 자 통로개척 임무 중 습격기 시가 임박하자 정말 지뢰밭을 달려가서 몸으로 길을 열고 전사했다. 어떤 식으로 희생이 됐는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글씨를 써서 바로 대중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번에는요, 노동당원의 함정현 31살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습격 과정에서 적 자폭 무인기를 온몸으로 막았다. 그래서 15명의 전투원을 구한 뒤 전사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나이, 이름까지 또 예. 어떻게 희생됐는지 공개하면서 어떤 결속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아니 본인이 파병을 보내놓고도 자 저렇게 입을 떼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사례들까지도 또 직접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영상에서는요, 자 당국 부모들한테 못 알리고 파병시켰다 이런 사실들까지도 그냥 그대로 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후에서 9일간 식량도 탄약도 떨어진 고립무원한 정황 속에서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 위훈도 최진봉 기자님, 사실상 이거 푸틴한테 청구서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밖에 볼 수 이번에 없어요. 북중러 단결 의지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아낼 거 제대로 다 받아내 보겠다 이런 속내가 깔린 것 같고요. 그런 속내가 깔린 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은요, 유가족들이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희생된 장면들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냥 전사했다 이렇게 듣는 거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저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면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2차 가해예요, 이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푸틴에게 청구서 내밀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중국과 좀 더 밀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저렇게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기도 재래식 무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첨단 무기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과 다시 밀착을 통해서 러시아의 한쪽으로 치우쳤던 외교적 자세를 바꾸고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있어서 실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 같고 거기서 중국과의 협상이나 단독회담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북한에서 직접 간 북한 군들이 전장에서 갖가지 무기들, 뭐 장갑차를 폭파시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무기들을 쓰는 장면이 또 그대로 고스란히 또 노출이 됐어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이 직접 전장에서 이런 전술들을 익히고 있다. 굉장히 경고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전에서 전투를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근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가서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잘 훈련된 군사로는 보이지 않아요. 거의 뭐 희생양처럼 보여지는 그런 군인들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전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강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최종적으로는 병사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지역을 탈환하는 거지만 그전에 이미 전투기라든지 다른 첨단 무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북한군들이 저렇게 많은 북한군이 들어갔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서 뭐 정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첨단 무기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병사들이 들어갈 때 안전하게 탈환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예전에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중국군이 내려올 때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첨단은 빠져있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서 지금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옛날식 방식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홍보한다 한들 우리와의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까지 본인들의 영상을 직접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푸틴 만나서 제대로 원하는 바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냐, 체포 불응 확인이냐. 자, 이 뜨거운 논란 속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 당시 CCTV 이게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담희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가서 CCTV를 직접 열람을 한 거예요. 근데 앞서 들어보면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구치소 관계자가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전제는 방금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CCTV 현장 검증을 하는 것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본 것들 위주로 주장이 전해진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본 것에 따르면은 그 구치소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정말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해서 결국 영장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1차 집행이 1일 날 지난달 1일 그리고 2차 집행이 지난달 7일이었는데 모두 속옷 차림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반발을 했다. 또 구치소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말을 했다. 이런 정황들까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실패로 끝났던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이거를 CCTV를 모두 보고 돌아왔다는 건데 자,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브리핑했던 상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집행 때와 2차 집행 때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차 네. 집행 때는 일단 속옷 차림이었는데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 집행 때는 저희가 뭐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이동하면서 굉장히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2차 집행 때는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또 전에 들은 얘기는 최순실 씨 사례도 얘기하면서 최순실과 내 사례는 다르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도 그 집행을 거부하면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네. 성경으로 보이는 또 책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1차 집행 때는 특검이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2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변호인은 이렇게 반발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 자체를 들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줬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댁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변호인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 의원은 그럼 이게 주장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양측의 말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네. 바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로 보여질 법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로는 앉아있는 의자 째로 들어올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1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을 확인한 김용민 의원 얘기에 따르면 앉아있던 의자를 끌어당긴 수준이고 오히려 집행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바닥으로 스스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집행불능으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혼자 일어나서 변호인 측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만약에 오늘 나온 얘기가 영상의 진실이라면 이 부분은 체포영장의 집행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아예 그럼 180도 다른 거잖아요. 혹시 이 법사위가 열람한 CCTV를 공개할 수는 없나요? 법사위가 열람한 CCTV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사실 법사위 측에서도 지금 피감 기관이 구치소기 때문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그 권한의 행사로서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칙적으로 피감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생활의 침해 소지가 있다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CCTV 열람 후에도 논란은 또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CCTV를 공개하자고요.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허 변호사님,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자, 오늘 이 CCTV 열람은 또 불법이라고 반발을 해요. 왜 그런 거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네. 사생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어떤 법적인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받겠다, 자료를 확인하겠다 정도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피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공개는 구치소 측에서 제출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고발 절차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90원의 소금빵 판매가 가능할까요? 한 인기 유튜버가 빵값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너무 비싸다. 사실은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다면서 직접 판매에 나선 겁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요. 지난 주말에 한 유튜버가 직접 연 팝업 베이커리입니다. 통제선 따라서 사람들 굉장히 줄 길게 서 있죠. 저기가 대기석인데 이미 저기는 만석이고요. 또 진열대를 가보니 진열대에는 빵들이 벌써부터 일찌감치 동이 나서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싸게 팔길래 그런 거예요? 많이 싸더라고요. 일단 어제 저희 기자가 갔을 때 한 3시간 지나고 700번대를 뽑았다고 하더라요. 근데 이미 뭐 다 팔려가지고 저렇게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사흘째인데도 엄청 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더운 날씨에도요. 자, 얼마나 싼지 한번 따져볼게요. 요즘 소금빵이요. 한번 사려면 일부 체인점 같은 데 가보면요. 한 2,000원대, 3,000원대 이렇거든요. 근데 1,000원을 안 해요. 베이글 같은 경우는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베이글 뭐 맛집 이런 데 있어요. 3, 4,000원 하거든요. 근데 베이글도 1,000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빵 뭐 한 서너 개만 사도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굉장히 저렇게 1,000원이 안 되는 싼 가격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제 팝업 스토어에 몰린 겁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저기가 문을 연 지 한 3시간 만에 대기 번호가 벌써 700번, 800번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 유튜버니까 궁금한 마음 반, 또 빵을 저렴하게 사고 싶은 마음 반이었을 것 같은데 허재 변호사, 자, 이 가격이면 이거 시중가랑 비교하면은 진짜 이남희 기자 말대로 굉장히 싼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소금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3,000원대의 소금빵들이 보통인데 지금 1,000원이 채 되지 않으니까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더 놀라웠던 게 식빵 가격이었어요. 식빵이 보통 500g 기준으로 우리 동네 빵집에서 사도 뭐 4,000원대 이 정도는 줘야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00원이 채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식빵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빵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나 프랑스에 거의 뭐 지금 2배 가까운, 두세 배 가까운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빵이 유명한 프랑스도 1,930원대에 팔리고 있는 거군요. 허 변호사 빵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자, 댁에서 멀더라도 저기 가보실 거예요? 아 근데 저기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아, 멀리 사시는군요. 네, 너무 멀리 살아서.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저런 빵집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소금빵 먹으러 굳이 3,000원 내고 가기보다는 걸어서 990원 내고 먹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남희 기자, 어제 이 유튜버가 돌연 갑자기 또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싼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는 겁니다. 또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 이게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어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유튜버 이제 경제 유튜버니까 뭔가 저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실험도 해보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비판이 속출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영업자분들도 우리도 싸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고 임대료도 높죠, 인건비도 높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빵값 그렇게 싸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당신 같은 경우는 팬이 많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를 폭리취하는 상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 유튜버 때문에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 해당 유튜버가 사과까지 하게 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인기 유튜버가 파는 것과 어떻게 같냐, 네. 마치 우리가 폭리를 취한 것처럼 만드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와 제빵업계도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들어보시죠. 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좀 뭐 맛있고 저렴한 빵을 판다는 말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원가가 1,0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밀가루도 우리나라 밀가루는 다 수입에 들어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버터도 다 수입이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저 가격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의문점이 하나 남아요, 허지원 변호사. 그럼 저 유튜버는 가격대를 어떻게 맞춘 거예요? 뭐 유튜버 얘기로는 베이글이나 소금빵,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비싼 버터나 치즈 같은 걸 쓰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담을 대폭 낮춰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마진율이 아니라 액수로 마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 마진을 남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200원만 남기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 비밀이 한시적인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이벤트성 가게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네. 마진율이 아니라 액수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 유튜버가 200원만 남겨도 이익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재료비, 인건비 등을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나오는 비용만큼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마진율로 계산을 해서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인기가 많으니까 굳이 홍보에나 마케팅에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소상공인과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또 이제 허 변호사의 개인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또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글부글합니다. 굉장히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기존 가격이 거품이다. 빵값이 정상화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반기를 드는 여론도 나오는 데에는 소비자들이 혹시 시중에서 그래도 체감하는 빵값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만들어서 파는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빵값이 정상화된 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아까 베이커리 사장님 인터뷰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임대료 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당장 몇 시간 또는 며칠 빌려서 그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세든 아니면 인건비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요 보면 재료만 봐도요 밀 같은 경우에 빵을 만드는 재료인 밀은 99%가 해외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밀은 네. 국제의 곡물 시장의 가격이나 환율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밀을 전부 다 생산할 수 없잖아요. 외계 수입에 오는데 곡물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네. 환율이 뛰게 되면 그만큼 지출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폭이 크다는 점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원가의 28%래요. 빵 같은 경우 특히 네. 이제 그 제빵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소비재,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의 평균보다 3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고용하거나 이렇게 네. 됐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우리나라 설탕은 대형 세계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일어나 물론 뭐 담합이 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가격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빵집은 요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빵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경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실험이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배달 없는 일상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배달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아니 하다가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남희 기자. 그냥 배달 기사의 수상한 자세가 엘리베이터에서 포착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자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나 보다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 말고요. 한 장이 더 있거든요. 2장 올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네. 바닥에 소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엘리베이터를 그 문 이렇게 좀 열려 있는 틈 사이로 뭔가
그 소변을 본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실 배달 기사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저렇게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 근데 정말 최악의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지금 사진 2장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거 아파트 입주민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충격이고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아까 이남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배달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음식 같은 경우를 배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손으로 만약에 음식을 가져오고 예. 또 예컨대 뭐 자기 아파트면 저러겠느냐 이런 비난도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계단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쪽에 이 배달 기사가 소변을 하고 나간 이에 그걸 밟고 넘어져서 팔꿈치 인대가 손상된 적도 있었다는 글까지 그래요?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모든 배달 기사 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소수의 철없는 배달 기사가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배달 기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소수의 배달 기사 때문에 지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억울해지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노상방뇨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방뇨가 적용이 되려면 네. 길 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을 이제 노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저렇게 방뇨를 하게 된다고 하면 노상방뇨가 적용이 돼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 공간이 1층이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하면 사실 저기도 노상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은 거죠. 다만 특정 세대만 이용하는 좁은 복도였다고 하면 노상방뇨가 적용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거는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재물로 보고 재물손괴죄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노상방뇨를 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네.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 노상방뇨 피해가 이뿐만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여기라고 합니다. 여긴 또 어디죠? 여기는 부산의 한 지구대입니다. 파란 차량을 뭔가 삐딱하게 주차를 하고요. 네. 한 남성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려가면서 화단으로 갑니다. 엉거주춤한 자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네. 뭐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노상방뇨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요, 왜 하필 화장실도 아니고 이 제 발로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지구대 그러게요. 앞에 네. 화단에서 저렇게 노상방뇨를 하는 걸까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이 운전자를 붙잡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네. 물어보니까 이 남성 지금 경찰이 왔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리 불러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뚱맞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하러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 모습을 본 경찰은 또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리 불러서 가려고 한다 하면서 술 냄새를 막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서 그야말로 음주가 부른 추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예 차도 한복판까지 간다고요? 네, 작년 9월에 있었던 너무 황당한 네. 사건인데요. 인천 도심에 있는 한 공단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멈춰선 차량들인데 주황색 차량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웃옷을 벗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서요. 네. 옆 직진 차선에 서 있는 검은색 SUV 차량에 다가가서 아이고. 갑자기 소변을 보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겁니다. 네. 신호가 바뀌고 저 SUV 운전자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얼른 출발을 해버립니다. 엉거주춤 따라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이 된 건데요. 지금 신호대기 중에 차도 한복판에서 저렇게 노상방뇨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남성이 실제로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것 역시 재물손괴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아니 저러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하나 싶기는 해요. 진짜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지구대에서 또 그리고 저렇게 차도에서 벌인 추태는 노상방뇨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네, 저건 노상방뇨죄에 당연히 해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차도에서도 그렇고 노상방뇨라는 추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저렇게 도로 한가운데에서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아무리 급해도 공공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퀴즈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미 8군 쇼를 통해 데뷔해서 BTS보다 먼저 미국으로 진출한 한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1번 김 시스터즈, 2번 펄 시스터즈, 3번 바니걸스, 그러니까 토끼 소녀입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뭘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워낙 돌발적인 트럼프와의 첫 만남이다 보니까 우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회담 자체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꺼내든 이 발언 때문에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보 지나가다가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꺼내들었어요. 뭔 얘기예요,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몇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소유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죠. 이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제 공여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잘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협상 전략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판을 본인의 판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작가님.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 출신이니까 땅 탐내던 그 부동산 업자 시절의 DNA 이거 또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제과가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 성격인데 일단 이렇게 눈에 띄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항상 나왔던 나홀로 집에 2 거기에 트럼프가 본인 역할로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화사에서는 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출연시키지 않으면 장소를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는 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통령 되기 이전에 부동산 이제 개발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란 이름이 붙은 건물이 뉴욕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나가다 보면 트럼프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을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아마 국가를 사업체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 측근이죠. 존 볼턴의 얘기가 아마 좀 발현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 지분을 정부가 들여놓은 것처럼 이제 뭐든 좋아 보이면 다 내 거야. 일단 내가 하고 싶어. 약간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거 안 된다 즉각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땅을 두고 소유권을 주장해온 만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발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 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 일단 가능한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1953년에 합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것에 근거한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령상 합의상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 미군이 해외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내준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저걸 위반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도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 진짜로 없어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미국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례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 본토 외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동맹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 보면 미국령 섬들이 많죠. 뭐 괌도 있고 사모아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미국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땅이니까 사실상 그렇게 이제 뭐 빌려 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공여의 개념으로 주둔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임차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팩트 체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크해볼 사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과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과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일단 이 얘기를 짚어보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 이제 기지를 공유해 준 겁니다. 그냥 빌려준 거죠. 네, 빌려준 거라서 사실 땅을 빌려준 거고 소유권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양쪽이 이제 1953년에 맺은 협정의 기본적인 조약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뭐 임대료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운영비는 그냥 미군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 부분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게 거의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이제 주한미군이랑 협상할 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땅 빌려주고 니네들이 필요해서 쓰는데 알아서 경비는 써. 이 정도면은 빌려준 쪽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이제 땅 주인한테 받아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땅을 사고 싶으면 또 돈 주고 사면 돼요. 한 평당 한 1억 정도 주고 사면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제공 저 맞습니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게 궁금해져요. 자, 저 소파 혹시 트럼프는 워낙 뭐든지 트럼프 시대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 개정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개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한미가 상호 방위 조약이든 거기서 기초한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든 간에 개정은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개정이 되더라도 양국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영토와 주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영토를 미국에게 준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그 속내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속내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할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주한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를 짓는데 많은 돈을 썼다면서 건설비 대부분을 미국이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 건설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건설 비용이 대략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14조 원 정도 들었는데 이 가운데 90%를 사실 우리나라가 냈습니다. 그래요? 10% 정도는 이제 미국 측에서 냈는데 그 10%도 사실 기지 기반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다 비용을 냈고 미군이 부담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기밀을 요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 아니면 통신 관련된 부분 이런 정도는 이제 미국이 했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왜곡을 해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세 가지 팩트를 다 결국에는 엉터리로 얘기를 했다고 귀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면서까지 트럼프가 주한미군 기지를 콕 집어서 탐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저희가 그 이유도 세 가지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를 탐내나? 내게 너무 멋진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이 기지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건데 왔었잖아요, 옛날에. 어떤 땅이길래 그렇죠? 땅이 일단 좋습니다. 뭐냐면 위치가 그 한반도의 중심부에 가깝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미국이 최근에 제1의 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도 코앞에 있는 미군 기지. 코앞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일 거예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그 기지 건설 자체 뭐 필요한 시설들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비상활주로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뭐 마켓, 그다음에 우리가 PX라고 불렀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용산에 가봤을 때 보니까 뭐 극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프랜차이즈 이런 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지내기에는 뭐 전혀 이제 어색함이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딱 보면 땅을 보고 이렇게 되게 탐을 내는데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지어졌고 그다음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여의도의 5배 면적에 미군과 미군 가족 그다음에 군무원들까지 해서 거의 46,000명 정도가 생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근처에 오산 비행장 그리고 평택항 아주 가깝거든요. 여기다 철도로 연결돼 있어서 유사시에 뭐 병력의 증원이라든지 물자의 파견 이런 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프 험프리스는 헐리우드 영화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어디요? 언제냐면 제가 좋아하는 월드워 제트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였는데 거기에 초창기 바이러스의 진원지 근처라서 이제 주인공이 C-130을 타고 거기로 갔던 거기 내렸던 곳이 바로 평택 기지였습니다. 네. 아니 따져보니까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맞습니다. 네. 이게 여의도의 면적, 여의도의 한 5배 면적에 달한다고 해요. 땅값도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어쨌든 땅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탐낼 만한. 그런데 2017년에 여기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남다르게 좀 만족을 드러냈던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 마린 원, 이 해병 헬기죠. 30분을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한 미군 당시 사령관에게 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정말 훌륭한 시설이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도 비용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때 당시 뭐 자기들이 냈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가가 이 정말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요? 가봤는데요. 뭐 지휘 통제는 물론이고 모든 교육 훈련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 병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지들을 이곳으로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을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이 브런슨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이게 아주 고정된 항모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탐낼만 하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저 기지가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된 불침 항모와 같은 이런 것이고 여기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걸 만약에 내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가지는 방안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보셨다고 하니까 보셨을 때도 진짜 트럼프가 탐낼 만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모두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브런슨 사령관은 3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이 있어요. 한 시설 내에. 옛날에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한 시설에 같이 있고 모든 지휘 통제 C4I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돼 있거든요. 병원 있죠, 뭐 극장 있죠, 매장 있죠, 학교 있죠, 병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탐낼 만한 곳이다. 저도 좀 세상에 딴 세상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탐낼만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미군 기지를 탐내는 두 번째 추정 이유 한번 살펴보죠. 왜 탐내나?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이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가 시절의 DNA 그리고 확장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반영이 됐다는 건데 자, 과거에도요 이미 이런 태도는 여러 차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Greenland is a wonderful place. We need it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I'm sure that Denmark will come along. Are you also considering military force to annex and acquire? No, economic force. Becaus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really be something. So we'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which has a beautiful ring that covers a lot of territory. The Gulf of America. 아니, 그린란드도 우리 땅, 캐나다는 우리 주,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네 땅도 내 땅도 다 내 거다. 트럼프의 이런 확장주의적 전략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요. 신확장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 영향권을 넓히려고 하는 일종의 트럼프식 대외 정책의 기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공정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오로지 미국 우선의 가치,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관세 폭탄을 막 매기지 않습니까? 동맹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인데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도 나오죠. 통제권.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자 지구도 이건 미국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트럼프식 신확장주의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김 대표 그동안 뭐 캐나다, 그린란드, 뭐 멕시코만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니었던 건데 이번에 지금 동북아에 처음으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는 평택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20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2기 행정부 출범하고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식한 다음에 저녁에 연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해외 미군 기지랑 영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택 캠프였어요. 그게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대중국 견제에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평택 기지가 잘 보시면 베이징이랑 엄청 가까워요.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국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한다. 트럼프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 브런슨 사령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죠. 인도 태평양 한 심포지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대한민국, 캠프 험프리스는 정말 고정 항모, 울침 항모와 같다. 이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모 위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지금 미국의 핵심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견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안보 중점 과제가 한미동맹 현대화였거든요. 그 현대화 핵심이 뭐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북한 견제로만, 북한 압박으로, 북한 억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곳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한국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 우리도 그걸 놓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중견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주한미군의 현대화, 유연화 이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안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더 큰 차원의 대중견제 카드를 꺼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소유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걸 요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뿐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그다음에 국방비의 증액, 여러 가지 다른 안보 현안들도 있어요. 주한미군의 규모도 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미국이 우리와 이 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유권 문제는 좀 집어넣을 테니 다른 거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해라. 그런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우리는 함께 협상 과정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미군 기지를 탐내는 세 번째 추정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탐을 낼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신 방위비 협상용 압박 카드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할 때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이걸 꺼내 들었다 이 얘기예요. 뭐 그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2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이제 한국이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굉장히 결집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게서 뭔가 더 방위 분담 관련해서 뺏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협상 수단으로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탐내는 미군 기지는요, 사실 단순한 또 군사 시설은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과 문화를 바꿔놓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미군 기지의 모습을 잠깐 저희가 좀 돌아볼게요. 일단 여기 언제 좀 처음 만들어졌죠? 주한미군이 이제 미군이 이제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거는 1945년 9월, 그러니까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한 이후에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져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이제 미군이 와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주둔하기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미군이 용산에 처음 들어왔던 거는 그곳이 이제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 지금 실제로 용산에 가보시면 일본군이 썼던 그 건물들을 그대로 이제 살짝 개조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철군을 했지만 2년 이후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미군이 들어왔고, 그리고 53년부터는 이제 용산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대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용산이 점점 이제 중심지화가 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이제 서울의 한복판이 외국군이 주둔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용산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높은 빌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들이 내려다 보여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전 문제가 이제 90년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다가 드디어 이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좀 짧게 짚어주셨지만, 자, 이렇게 이전의 역사도 있지만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어요.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친 상징적인 건 전 부대찌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대찌개. 네, 미국에서도 요리 프로그램에서 부대찌개를 소개할 때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한테 확인을 했는데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사람이 진짜 부유층이냐라고 아닌 거 확인한 게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결정한 경우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미군 이제 PX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됐던 적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또 제 기억에 이 신문에 보면 예전에 TV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옆에 AFKN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송출이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주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뭐 정권 이제 안정적인 그런 측면 말고도 이제 외국인들이 몇만 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활성화도 됐었고, 뭐 용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최선진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생활도 바꿔놨지만 사실 제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건 문화적인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때 뭐 미 8군 쇼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로라는 대중문화인들이 대거 양성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유명했던 뭐 패티김, 윤복희,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내세웠던 주요 경력 중에 하나가 미 8군 무대를 평정했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해외에 주둔하다 보니까 이 미군들을 위로할 위로 공연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매번 미국에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현지인들을 이제 불러서 무대에 세워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미 8군 무대 쇼를 했었는데 여기가 당대 최고의 연예인들만 설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 달러도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의 어떤 무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당대 내노라 했던 이제 가수들은 모두 이 무대에 섰었고, 이 무대에 섰던 게 이제 그 본인의 경력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됐던 거였죠. 그럼 이쯤에서 관련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미 8군 쇼를 통해 데뷔해서, 아니 BTS보다 먼저 갔대요, 미국에. 미국 진출을 한 그룹 혹시 정답을 아실까요, 센터님? 저는 1번 같은데. 1번? 네. 아닙니까? 정답 1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시스터즈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던 3명의 김씨 여성들이 이제 멤버들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중에 2명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의 따님이고요. 나머지 한 분은 조카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난영이 이제 속했던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그룹이 한반도 최초의 걸그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최근에 잘 알려진 K-팝 데몬 헌터스 초반에 그 헌트릭스 이전의 헌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헌터들이 아마 김 시스터즈나 저고리 시스터즈를 포함한 게 아니냐라고 돼 있고,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미 8군 무대에 섰다가 60년대에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당시 미국의 최고의 쇼 무대는 라스베가스였거든요. 여기 뭐 당대 미국의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많이 섰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영향력이 90년대까지 쭉 끼치면서 우리나라 삶에 어떻게 보면 전반에 영향력을 좀 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한미군 기지의 이제 소유권까지 지금 또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혹시 말씀해 주시면 몇 퍼센트 가능성이? 전 뭐 0%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기는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참모들이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대엽 평론가는 몇 퍼센트세요? 저도 0%. 0%? 네. 정명수 작가는? 저도 제로라고 보지만 또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과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무조건 줘. 무조건 줘.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대책을 이제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0%인데 트럼프니까 혹시 모르겠다. 한 5%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분 다 0%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이걸 계속해서 꺼내들면서 협상용 카드로 갖고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저는 뭐 이것의 법적 부당성 또 이것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훨씬 실이 크다. 한미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그런 요구를 아예 꺼내지 않도록 또 꺼낸다 하더라도 이것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들을 집중해야 되고요. 저는요 주한미군 소유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오늘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 논란 그리고 한미동맹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